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대표 또 최고위원 후보들은 지난해 연말 후보 등록 이후에 무려 40여일간 선거운동 레이스를 뛰었는데요.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차례대로 당대표 차기 당대표 후보들을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문재인 후보와 함께 만나겠습니다. 출마의 변 그리고 당의 비전에 대해서 각각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를 여기까지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국회의원회관 3층 문재인 의원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게 2012년 대선 때 후보 캠프에 그렇습니다. 있었던 네.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환하게. 그때 우리 선대위 사무실에 네. 뭐 이렇게 우리 있던 것인데 끝나고 나니까 그림이 커서 그림은 좋은데 네. 갖다 줄 데가 없어서 제 네. 사무실 갖다 줬죠. 우리 그 임영선 화가께서 그려주신 거예요.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예. 저게 좀 멀찍이서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가까이서 보는 특혜를 제가 오늘 누리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진행하는 이 인터뷰는 오마이뉴스 정치부 최지용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최 기자가 먼저 우선 인사 말씀 해주세요. 예, 오마이뉴스의 최지용 기자입니다. 네. 오늘 날카로운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렸다 이런 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반성문을 써도 모자랄 뿐이 회고록을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시점에 왜 회고록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야 뭐 저희가 뭐 알 수 없죠. 네. 다만 이제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참여정부 끝나고 난 이후에 주변의 참모들이 노무현 대통령께 그 회고록을 쓰시라고 그렇게 이제 권유들을 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이 정권을 넘겨준 상황이었고 또 참여정부의 가치가 아주 이제 부정되고 있던 그런 좀 참담한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입장을 조금 세상에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들과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회고록이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국정을 자기의 시각으로 단면들만 보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과 여러 참모들의 그 기억들을 함께 모아야 이것이 이제 맞으면 네. 제대로 사실관계가 복원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산실될 수
때문에 그러기 전에 빨리 이렇게 회고록을 쓰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주 단호하게 거부를 하셨어요. 일종의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직 객관적으로 볼 자신이 없다. 그리고 솔직할 자신이 없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을 때 조금 더 솔직할 수 있게 됐을 때 쓰겠다. 이제 그러시다가 끝내 쓰시지 못하고 서거하셨죠. 네. 저희가 낸 그 자서전은 대통령 서거 후에 참모들이 네. 그렇게 뭐 모아서 이렇게 낸 것이었습니다. 예, 그 태도하고 참 이렇게 대비가 되죠. 저는 시기상으로도 이러다고 보고요. 더구나 국가 어떤 지도자의 그 이렇게 회고록은 정말 좀 정직한 성찰이 네. 전제가 돼야만 가치가 있는 건데 어떤 국민들 비판을 호도하고 자화자찬하고 뭐 이러면 회고록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죠. 네. 실제 회고록에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나 결함, 잘못했던 점들을 성찰하는 차원에서 많이 담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좀 그게 아니고 굉장히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빚고 있어서 예. 국민들이 이걸 왜 냈을까 이런 의혹만 계속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게다가 이렇게 재임 기간 동안 그 대북 관계를 정말로 망쳐놨는데 거기다가 또 그 물밑에서 있었던 일까지 또 사후에 또 공개를 해서 네. 남북 관계 더더욱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뭐 다른 뭐 외교 관계도 네. 그렇고요. 그리고 또 원자버 총리에 대해서 커터까지 따가지고 아하. 직접 인용을 하셔서 참 이게 예, 저는 그래서 뭐 아주 그 국가 지도자로서는 참 아쉬운 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최지용 기자가 뭐 준비한 질문이 있다면서요? 가장 지금 이슈이기도 하거니 와요. 이 전대 관련해서요. 그 경선 룰 중에 이제 국민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 이 방식을 가지고 박지원 후보 쪽과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경선과는 크게 상관없는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되지 않았나 이런 진단들이 있는데요. TV 토론에서도 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가 뭐 TV 토론에서 보였던 모습은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언론이 이 문제를 조금 이렇게 바로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룰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룰을 놓고 해석에 혼선이 좀 있었다가 그 해석이 우리 당헌상 유권 해석 기관에 의해서 네. 정리가 된 거죠. 그 룰이라고 말하는 시행세칙을 만든 기관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석에 이런저런 이견들이 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그 기구가 바로 전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 선관위에서 그 룰을 둘러싸고 해석상 약간 혼선이 생기니까 전준위가 최종적으로 유권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네. 룰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준위가 결정한 어떤 룰 해석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나서는 것은 저는 그야말로 선수가 할 어떤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룰은 심판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룰 변경이 아니냐. 그것은 도대체 이제 무엇이 기준입니까? 이번에 전준위가 그 해석을 한 기본 원칙이기도 한데요. 네. 기존 룰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전당대회하고 같은 방식으로.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번 지방선거 때와 같은 방식으로. 그것도 또 시행세칙에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네. 처음에 우리 당 선관위가 한때 그 혼선을 빚었던 해석으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기존 룰을 바꾸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 없음 항목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합산되지 않았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합산되지 않았고 네. 시행세칙상으로도 합산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합산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해석이 한때 있어서 혼선이 생기니까 전준위가 그렇지 않다 하고 기존 룰을 변경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정리한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저는 좀 분명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근데요,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제 경선을 며칠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사실 그 뭐랄까요, 이 룰을 처음 만들 때 이런 논쟁이 있고 이제 그 룰 논쟁을 다 마친 뒤에 이제 시작했어야 될 것이 막판에 와서 이게 터진 것이 결국은 그거를 잘 행정 조치를 잘 하지 못한 전준위의 책임, 또 그 룰을 해석에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한 캠프의 책임 모두가 다 있지 않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렇죠. 우리 이제 시행세칙이 막 그 누가 봐도 해석상 이견이 없게끔 그렇게 뭐 아주 명백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마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나 또 규정이라는 것이 늘 완벽할 수만은 없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럼 누가 해석하느냐라는 거 저 해석할 수 있는 유권기관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국가국법 체계도 검찰 주장 다르고 변호인 주장 다르고 1심 재판부 생각 다르고 항소심 재판부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대부분의 유권 해석하게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우리 당은 그런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경우에 전준위의 해석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왜 친노가 나옵니까? 그러고 예를 들면 규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럼 뭐 그것은 뭐 캠프의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행세칙 규정상에 아무런 그런 규정이 없었던 건데 그 규정상에 약간 애매한 점이 있는 것을 귀하로 그야말로 이렇게 선거 딱 뭐 2, 3 며칠 앞두고는 해석을 바꾸어서 사실상 룰 변경을 이렇게 하려고 시도가 됐던 것이죠. 그걸 전준위가 바로잡은 거 아닙니까? 네. 룰 관련해서는 어쨌든 선거 결과 유불리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뭐 타 후보하고 여유 있게 따돌리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굳이 서로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쟁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선관위가 그 이제 그런 그것을 뭐 결의한 것도 아니고 일단 선관위 내에서 그런 그 해석이 나오니까 다음 날 선관위 내부에서 그에 대한 의견들이 나와서 다시 선관위가 소집한 결과 또 이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혀 또 네. 그와 다른 해석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석에 혼선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역시 최종적인 유권 해석은 전준위에 맡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전준위에 의뢰하게 된 것이죠. 네. 예. 그러면 앞으로 룰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다른 잡음은 없을 수 있을까요? 또 나올까요? 이제는 조금 그 선수가 네. 자꾸 이렇게 뭐 선거를 코앞에 두고 네. 룰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또 룰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무슨 뭐 못하겠다 한다든지 자꾸 이렇게 그 바깥에 대고 또 이렇게 불평하고 심지어 뭐 TV 토론에서까지 국민들에게 조금 볼썽사나운 모습 보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네. 저는 뭐 선수들은 이렇게 정해진 그 룰에 따라서도 유권 해석에 따라서 네. 열심히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TV 토론 앞서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JTBC 토론 때 그 굉장히 격하게 논쟁이 진행될 때 저질한 토론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때 좀 어떠셨어요? 그때 굉장히 이렇게 참담한 표정이긴 하셨던 걸로 제가 생중계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정작 당사자는 느낌이 어땠던 것인지. 저에게 살이가 많이 생겼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살이. 네. 예. 그 어떤 답답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저에 대한 공격이 제가 뭐 이렇게 뭐 불쾌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TV 토론판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냐라는 거죠. 네. 얼마나 국민들 실망하셨겠습니까? 네. 더구나 우리 당 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고 다 그렇게 말들을 다 그렇게 간절하게들 하면서 정말 뭐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렇게 토론의 모습을 정말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죠. 네. 그래서 저도 또 뭐 그런 데 대해서는 맞대응하고 싶었지만 네. 또 이제 그럴 경우에 뭐 이렇게 상황은 더 이제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니 하여튼 그런 부분은 뭐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더 많아도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참고 또 새기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 좀 부끄럽고 창피했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지금도 창피합니다. 지금도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약간 이전 투구 형태의 양상은 오늘 오전 을지로위원회 토론에서도 그렇고 또 저녁에 CBS 토론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비슷한 방식으로의 토론이 계속 가지 않을까, 끝까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드는데 좀 그렇게 좀 건강하게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요소들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체로 이번 전체 합동 연설회나 지금까지 있었던 TV 토론들을 통해서 저와 이인영 후보는 최대한 정책을 말하고 네. 또 비전을 말하고 혁신을 말하려고 그 노력들을 했죠. 그런데 네거티브 한마디면 다 묻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참 언론이 뭐 이렇게 네거티브 나오면 그 부분을 뭐 당연히 다루셔야겠지만 네. 그러나 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들, 비전들, 혁신들을 좀 제대로 다뤄주고 네거티브에 대한 비중을 좀 이렇게 줄여주면 네. 다들 정책을 더 말하려고 노력할 텐데 언론이 이렇게 네거티브만 이렇게 탁 다뤄버리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저는 뭐 이렇게 조장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당이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죠. 저는 뭐 이렇게 크게 탁 보면 네. 결국은 이렇게 낡은 정치와 결별해 가는 과정에 겪게 되는 저는 진통이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최지용 기자는 왜 네거티브를 중심으로 씁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사실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선거가 네거티브가 없이 선거할 수 있냐 이런 인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네거티브가 또 그렇게 나쁜 전략이냐 이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네거티브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전략을 통한다고 해서 할 수 있겠죠. 요즘에 나오는 사실 후보님께서 초반에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후보님도 가끔 이렇게 좀 욱하셔서 그러신지 뭐 저질 토론이다 이 말씀이 뭐 네거티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박지원 후보가 이 강압적으로 당을 통치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셨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네거티브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기자들이 많이 또 해석을 하잖아요. 네거티브는 상대의 말을 반박한다거나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니죠. 네거티브는 기본적으로 허위사실, 상대의 말을 왜곡하고 덮어 씌우고 이런 것이 이제 네거티브인 거죠. 당내에 우리 이제 경선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치열함 뭐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또 상대에 대한 뭐 공격들 또 뭐 이렇게 그 주고받는 공방들 이런 것이 저는 뭐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이렇게 흥미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할 수 있는 적절한 범주가 있잖아요. 이분은 그 범주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장윤선의 팟짱. 상식을 벗어난 범주에서의 네거티브의 위험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거티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라서 이 방 사무실이 되게 더워졌어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 반기문 후보의 경우는 여야를 가르지 않고 상당히 그런 후보들을 다 제치고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1위에 올라섰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밝아지시고 계십니다. 보여드리고 싶어 애청자들께 이 표정을. 지금 안 보이십니까? 네, 아쉽습니다. 네, 이 표정을 봐야 되는데. 우리 오로지 남 기자님 사진으로만 나오는 건가요? 남소연 기자의 사진으로만 이 장면을 볼 수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 애청자 여러분 아쉽습니다. 자, 제 이 마음을 결과. 포착해 주세요. 네,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뭐 이렇게 기쁘죠. 또 국민들께 감사 드리는 마음이고, 저는 더 이제 기뻤던 것은 제가 그냥 이게 지지도 1위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항목별 그 평가에서 제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데 적합한 후보라는 것뿐만 아니라 네. 경제를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데 적절한 후보라는 그 중에서 제가 1위를 한 것이 참 기뻤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의 삶이 이제 어렵다는 이제 이야기고, 또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어쨌든 조금 그 희망들이 우리 당이나 저에게 그렇게 다시 조금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 지지도도 동반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감사드리죠. 우리 당 이런 아주 위기 상황인데도 그래도 좀 지지를 걸어주시는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또 함께 이런 위기 상황을 좀 견디면서 극복하고 계시는 우리 당원 동지들께도 정말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이죠. 이제 새로운 시작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기세를 이제 이제 나가야 되는 건데, 하여튼 제가 잘 하겠습니다. 대선 적합도 1위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간 것과 그리고 당의 지지도가 올라간 거를 이제 상당히 동방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강조를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 고별 기자 간담회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제 자신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지지율이 올랐다 이랬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 당 지지율을 도대체 올린 것이냐? 후보님께서는 이 둘 그 대선 후보 적합도와 당 지지율 상승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문희상 위원장님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추락의 반사 어떤 효과다, 그렇게 이제 겸허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죠. 지난주 우리 당 이렇게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로 20% 간당 이렇게 했다가 그게 30%까지 이렇게 오르면서 새누리당하고 거의 오차범위 수준으로 근접했거든요. 네. 그와 함께 제 이제 대선 어떤 후보 지지도도 아주 큰 폭으로 동반 상승했고요. 그런 이제 추세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추락의 반사 효과뿐만 아니라 네. 또 그에 대해서 또 우리 당 전당대회에 대한 또 컨벤션 효과뿐만 아니라 네. 제가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 우리 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데 저는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제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을 네. 보면서 그 자체로서 어떤 새로운 변화에 지금 기대를 걸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런 민심들을 받드는 게 정당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세를 우리가 이어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역시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렇게 당대표를 뽑는 일,
그렇게 해서 당을 이끌게 하고 또 이렇게 다음 총선을 또 이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당이 이기는 당,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당,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사실 10%대 지지율로도 추락을 했던 역사가 있는 당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꽤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30%에는 못 미치고 2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무당파층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30%가 넘는 무당파층이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못해. 왜 이렇게 못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속도 원칙도 없고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흔들리고 연말정산 또 건강보험 부과체계 등등해서 너무 많은 실수가 있고 해서 굉장히 그 지지도는 추락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렇다면 이 반사 효과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스란히 가져가야 되는데 무당파층이 30%가 넘게 형성돼 있다는 것은 여전히 좀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선 때는 48%의 지지를 받았던 정당이 지금은 왜 이럴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누구보다도 더 깊으실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 당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대를 걸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우리 당이 이렇게 말하자면 제대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죠. 일단 그런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관망들 하시는 거죠.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이 제대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지난번 대선 때 그 제가 받았던 48% 지지를 이렇게 되살려서 정말 다음 총선 때까지는 우리 당 지지를 한 40% 수준으로 그렇게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이렇게 다음 대선 주자라는 면에서 새누리당보다 훨씬 좋은 분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당 국회의원 130명의 면면도 새누리당보다 훨씬 좋거든요. 우리가 당과 당 지지도에서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늘 이제 경쟁을 우리가 이제 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근접한 상태로만 만들어 놓으면 저는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고, 또 우리 당의 그 많은 좋은 분들이 뭐 누가 나서시든 저는 다음 대선도 승리로 이끌 거라고 그렇게 뭐 확신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지지율 몇 프로? 다음 총선 때까지 40%. 다음 총선 때까지 40%. 3월엔 몇 프로가 될까요?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는 그 자체로 지지도가 꽤 오를 것이다라고 자신합니다. 그 자체로 팟캐스트의 자질을 오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깔때기. 네, 좋은 신호탄이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요. 저희가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선 정책이 잘 얘기가 안 돼가지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정책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공약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한 바 있으십니다. 사실 이것은 그 많은 직장인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주머니가 텅텅 비어서 쓸 돈이 없어요. 마트에 가도 마이너스 통장. 참 괴롭습니다. 자, 이런 이 상황에서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이 소득주도의 성장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소득주도 성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조금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것이 이 경제 이 정책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이 두툼해지면 그것이 소비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내수가 살아나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고, 그럼 또 일자리가 생기면서 그것이 또 국민들의 소득으로 되돌아오고, 이런 이제 선순환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기존의 낙수 효과 경제 성장 패러다임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확인된 거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제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건데 지금은 이제 저희 당의 당론으로 돼 있죠. 그런데 저희 당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OECD 이사회나 그다음에 또 뭐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뭐 피케티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주장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가 이제 글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문제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또 현실적인 방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그야말로 소득을 높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생활소득을 높여서 기본소득을 이제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죠. 뭐 그 방안으로는 우리가 최저임금도 인상해야 되고요. 또 우리 또 생활임금 하는 것을 또 확대 이렇게 또 해야 되고 기본소득 보장 체계도 좀 갖춰져야 되고 또 비정규직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고 동시에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질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또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되고 이렇게 소득을 늘리는 노력이 한편으로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필수 생활비를 이렇게 줄여주면 또 그것이 또 그만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가계의 그 필수 생활비에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통신비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1위를 차지하죠. 통신비 이 부담을 확 낮추고 그리고 뭐 의료나 교육이나 보육이나 또 노후나 이런 여러 가지 복지를 통해서 그에 대한 또 이제 비용들을 이렇게 줄여주고 지난번에 우리 또 민병두 의원의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비도 이렇게 확 낮추는 또 법안도 제출했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처분 소득을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이제 아주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 우리 당이 그야말로 이제 대한정당이 되고 이렇게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정책들 공약들이 지난 대선에서도 비슷하게 계속 이야기하셨던 연장선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대한정당으로서 또 집권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런 공약들도 이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집권을 해야만 정권 교체가 돼야만 그런 공약들이 이행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 과연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여당과 협상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집권해야 우리의 그런 새로운 경제 성장 그 패러다임의 그 청사진을 다 펼칠 수 있을 테죠. 그러나 그 야당으로서도 그 상당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여당 가운데서도 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야기는 심지어 최경환 부총리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실천을 지금 하지 않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중부담, 중복지를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여야 간의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 부분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제대로 조금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당의 전략을 보면 가장 두루 반대하고는 하나도 관철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또 모습을 보이거나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하나를 위해서 전체를 다 걸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뭐 별로 쟁점이 없는 이견이 없는 법안들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게 이렇게 뭐 하는 뭐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저는 그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어떤 법안들, 네. 정책들은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정책이나 법안들을 하고는 맞으면 서로 연계해야죠. 그리고 아까 이견이 없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협조해서 그런 것은 또 빨리 처리되게 해주고요. 예, 그런 전략을 저는 분명히 한다 그러면 저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맞으면 이게 처리를 시켜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들을 해낼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지난번 연말의 경우에 새누리당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그 부동산 3법, 네. 그 이제 처리 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야당으로서 뭐 소수당이니까 뭐 불가피한 면이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 임차인들을 네. 주택 임차인 또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의 또 부동산 법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서로 연계시키지 못한 것이 상당히 저는 아쉽거든요. 네. 그런 어떤 전략들을 앞으로 잘 취해 나가면 우리가 소수당으로서도 그래도 꽤 꼭 필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수당은 아니고 다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130석이나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요. 다른 그 진보 정당 입장에서 볼 때는 거대 야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 물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석훈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인데. 정치적인 의제 때문에 경제사회와 관련된 법들, 특히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들을 그냥 줄줄이 통과시켜주는 일들이 있다. 그건 심각한 문제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던데요. 최근에 제일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이 복지 축소냐 증세냐 논쟁인 것 같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경우에는 복지 구조조정론을 내세우면서 이런 상태에서 계속 복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 복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보편적 복지인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선택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이제 증세를 할 건데 그럼 증세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것도 주요 쟁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 복지 축소론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금 우선은 우리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 조금 맞아 글로벌한 좀 성찰이 부족하다고 보여요. 김무성 대표요. 그런 복지를 축소하자는 주장이 네. 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복지 수준을 늘려 나가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그냥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가면 되죠. 네. 이게 뭐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라면 그 용어 때문에 그 쟁점을 흐리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과연 우리 지금 현재 복지 수준이 그 뭐 좀 충분한 수준이냐, 많이 부족한 수준이냐, 과한 수준이냐, 네. 그걸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이제 복지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나라예요. 네. 세계적으로 유럽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까마득한 네. 차이가 있죠.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 복지 축소를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맞으면 비만인데 다이어트 좀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우리는 영양실조인데 다이어트 하자고 하는 것이나 똑같죠. 적어도 우리는 지금 유럽처럼 그렇게 뭐 단숨에 고복지로 가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나 어느 정도 복지를 늘리는 중간 과정으로 적어도 중복지 정도는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그 복지 재원을 이렇게 감당하기 위한 그런 정세는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정세의 순수는 어떠냐? 네. 당연히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 또 자본소득자들이 먼저 좀 부담을 조금 하는 것이 순수죠. 네. 지금 생으로 이렇게 세 부담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 부자 감세라는 네. 방법으로 거꾸로 갔던 그렇게 해서 특혜를 받았던 그런 어떤 법인세들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말하자면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도 정상화하고 특히 자본소득세 같은 경우는 엄연히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과세되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또 좀 공평하게 이렇게 세금 부담을 하고 저는 이런 정도면 중복지 정도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거기보다 또 이제 더 높은 단계의 복지로 나가려면 좀 보편적인 정세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때는 또 이제 국민들의 동의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부자 감세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특혜가 주어지고 왜곡된 네. 형평성을 잃은 그 이제 조세를 좀 정의롭게 형평성 있게 좀 바로잡자, 정상화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그냥 폭넓은 공감이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에게는 폭넓은 공감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경제 활성화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1%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자 그러면 당 대표가 되신다면 대여 협상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동의를 끌어낼 전략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런 새누리당의 태도야말로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부자를 위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저는 뭐 갈수록 더 거센 국민의 저항을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저는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 뭡니까 이렇게 그 중부담, 중복지 그러네요.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꼬가 지금 뚫린 것이죠. 네. 우리 당이 좀 더 야당다운 네. 야당에 대해서 견인해내야죠. 그리고 또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 막 정치 현안을 막 그때그때 정치 현안만 따라다니는 그런 이제 정당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경제의 네. 어떤 정당, 정책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어떤 이 경제나 안보에서 서로 협력하기 위한 네. 그런 어떤 잦은 만남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번 대선 때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공약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안 하고 있죠. 네. 아마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이제 추측컨대는 늘 민감한 정치 현안들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뭐 민감한 정치 현안들은 좀 밀쳐놓고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에 관해서만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식의 그 회담이라도 정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경제와 안보의 의제로 한정해서라도 네, 해서라도 예. 원래는 다 하면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최지용 기자는 야당 출입 기자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을 그동안 취재하면서 많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최 기자가 준비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원혜영 혁신위원장께서 또 당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 방안들을 이제 이야기하셨고 가장 좀 주목이 되는 게 이제 국고지원금 부분 같은 건데 이제 당 대표가 되시면은 그런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또 실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여태까지 그 새정치연합 그 과거에 민주당부터 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 전대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 쭉 찾아봤더니 항상 혁신이 나옵니다. 매번 매 대회 때마다 혁신이 나오는데 그 대회 때 나왔던 혁신들이 결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대표가 되신다면은 어떤 사안을 가장 먼저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혁신을 늘 말하면서 왜 안 되냐, 왜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냐.
어찌 보면 조금 당연하죠. 혁신이라는 게 몇 가지 제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주 뿌리 깊은 우리 뭐 정치 문화 또는 뭐 우리 정당의 기득권 구조 이런 것을 좀 허무는 이렇게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성 정치 또 정당의 어떤 기득권 구조의 속에서 누려왔던 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국민들이 원하는 줄 아니까 마치 뭐 박근혜 정부도 새누리당도 늘 민주주의 하겠다고 복지하겠다고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국민이 원하는 대답은 하듯이 그런 혁신이라는 대답은 하지만 실제로 실천할 의지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제가 정치에 들어온 목적 자체가 그런 정치, 그런 정당을 바꾸고자 정치에 들어선 거거든요. 제가 정치에 들어선 처음 그게 2011년도 12월에 혁신과 통합이라는 것 통해서 이른바 이제 야권 대통합 운동을 했던 건데 그때부터 제가 혁신 주장했던 것이고 그때 주장했던 혁신 방안이 지난번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이어지고 안철수 당시 후보하고 새정치 공동 실천 선언으로 이어지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실천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제가 당대표에 나선 것이죠. 네. 당대표가 되셔서 혁신의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서 좀 실천하는 방안이 나오면 저기 붙어있는 포스터처럼 국민 대통령 문재인의 길도 다가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저는 뭐 예를 들면 그 가운데 우리 국고보조금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받죠. 지금 국고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들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당은 지금 회계를 지금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죠. 그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는지 국회의원인 저도 그 사용 내역을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국고보조금이 우리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게 뭐 중앙당에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이 다 시도당에 다 골고루 배분돼서 지방의 정당 조직들도 말하자면 그것을 지방 정치를 활성화하는데 지방의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고보조금부터 저는 이렇게 시도당으로 다 나누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당대표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라는 거 어떤 이게 배분의 원칙이나 기준 같은 것을 조금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러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선 당원들이 그런 내용을 다 알아야 그게 당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여러 가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두어 가지 정도. 정리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아쉬운 거 있으면 다음에 또 하도록 하시죠. 네. 그렇지만 꼭 여쭤봐야 될 게 있어서요. 지금 선거가 친노 비노 프레임으로 또 잡혔습니다. 매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가 좀 그런 편인데요. 특히 이제 박지원 후보의 친노 비판이 거셉니다. 자, 박지원 후보의 친노 비판 가운데 어느 대목이 아프십니까? 아프지 않다면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 그런 말로 저를 공격하는 것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당을 분열시키는 프레임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친노 빈노 이런 것이 그렇게 첨예하게 이야기가 됩니까? 우리 당의 선거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습이 지난번 대선 경선 때 겪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없었다면, 네. 제가 앞서가는 후보가 아니었다면 그런 식의 그 공격, 그렇게 해서 뭐 우리 상처를 남기고 후유증을 남기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번 전당대회 때 또 되풀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번 대선 경선의 데자뷰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거 이제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또 다음 또 대선 경선 가게 되면 또 되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아예 근원적으로 이렇게 오분에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 제가 당 대표로 나서게 된 하나의 이제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뭐 개헌 문제나 오픈 프라이머리나 선거제도 개편이나 여러 가지 질문을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다음 기회에 2부를 예약하면서 오늘 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일정 때문에 너무 바쁘셔가지고요.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팟짱 첫 번째 출연이신데요.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섭외를 했는데 이제야 응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2부 예약에 동의하시죠? 예, 뭐 좋습니다만, 근데 뭐 이게 팟짱 팟캐스트 이 이름으로는 이렇게 처음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틀이 정해지기 전에도 우리 또 우리 뭐 이렇게 장 기자님하고 우리 몇 번 기회가 있었죠. 네. 예. 몇 번 기회는 있었지만 그 팟짱 청취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는 처음이시니까요. 예. 뜨겁게 인사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뭐 혁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의지가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많은 그 후보들이 똑같이 혁신을 말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공통분모들만 모아서 밀어붙여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우리 정당 현실이 그렇지 않죠. 저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성의 정치 문화 또 뿌리 깊은 기득권 구조를 허무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가 혁신을 바라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세대 교체를 바라고 어쨌든 우리 당이 바꿔져야 된다라고 믿는 많은 세력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내에도 많이 있죠. 우리 생활정치 말씀하시는 박원순 시장, 새정치의 안철수 전 대표, 또 분권정치의 안희정 지사, 네. 그리고 또 대구의 전국정당 위해서 또 헌신하는 우리 김부겸, 네. 또 동지, 네. 이런 분들 다 이제 함께 해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의 지지죠. 제가 단순히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당을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우리 당을 강력하게 단합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부 예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만간 뵐 걸로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 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